제1야당이 지도부 공백 상태에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틈을 대통령이 파고들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등에 대한 입장을 작심한 듯 쏟아냈고 여당 지도부도 급히 청와대로 불러들였습니다. 유가족들 애로를 들어왔다는 대통령 말에 유가족들의 한숨은 더 깊어졌습니다. 정치권 소식과 세월호 소식 종합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이 연루된 파이시티 사건은 일반인 피해 규모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비리 사건이지만 사건의 전모조차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피해자들 기자회견 취재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으로 생겨난 함께 일하는 재단에서 보복 징계와 종북무리를 둘러싼 갈등까지 불거졌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보도에 이은 후속 보도 오늘 준비했습니다. 뉴스옥에서는 방송에서 정치권으로 갔다가 다시 방송으로 복귀한 이들에 관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뉴스 인물을 만나는 인터뷰 중 20년 전 참여연대 초대 대표를 지냈고 신문사 사장과 방송사 사장을 다 거친 언론인 김중배 선생을 만났습니다. 9월 16일 화요일 뉴스K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이 세월호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국회에 특별법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면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여당 지도부를 갑자기 청와대로 불러 언론의 전격 회동이라는 보도가 나오게 함으로써 긴박감도 고조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제1야당이 내부 갈등으로 지리멸렬한 틈을 파고들어 대통령의 존재감을 높이는 전술이라고 평가합니다. 국회 나가 있는 중계카메라 연결해보죠. 권현주 PD.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청와대에서 회동을 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회동이 맞는 거죠? 네, 오늘 회동은 오전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김무성 대표에 전화해 오후 4시에 만날 것을 요청하면서 이뤄졌습니다. 김 대표는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만난 뒤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통령이 20일 해외 순방을 가기 전에 몇 가지 당부의 말을 전하기 위해 만남을 가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이 경제가 심각한 위기 국면이고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 협력이 절실하다며 호소에 가까울 정도로 국회가 협력해 정상화를 꼭 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또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여야 합의 처리가 바람직하지만 삼권 분립과 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데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월호법과 관련해서는 원내대표 간의 2차 협상안이 최대한 양보한 안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공식적으로야 그렇게 말하겠지만 왜 이렇게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회동이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왜 오늘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네, 대통령이 오늘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강경 입장을 냈는지에 대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자중질환의 상황이 고려됐다는 분석입니다. 정치평론가인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국민TV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야당 내용이 극대화된 상황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타이밍을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역시 박 대통령의 국면 타개책으로 설명했습니다. 두 전문가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타이밍은 잘 잡았습니다. 그 타이밍이란 것은 국회 공전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아주 부정적인 여론이 크고 있고, 또 국회를 사실상 주도해야 되는 야당은 지금 내홍으로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약한 고리를 잘 찍어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야당의 지금 존재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고, 지금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에 대한 불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야당에 대한 비판이 더 거세지고 있는 마당이거든요. 바로 이러할 때 세월호 협상을 더 촉구함으로써 지금 현재 국면을 타개하고 세월호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아무튼 거기에 작동된 시기적 요인은 야당의 질의멸렬, 이 요인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까지 만난 여당은 상임위 통과 법안부터 단독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확실히 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국회를 파행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명분을 충분히 쌓았다고 보고 상정된 91건의 법률안을 시작으로 해서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집거 3일째입니다. 이르면 오늘 중으로 입장이 나온다는 보도를 저희도 했습니다만 아직인 건가요? 네, 박영선 원내대표는 아직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박 원내대표의 거취를 놓고 당내 갈등이 깊어지자 당 지도부는 오늘 여러 차례 핵심 당직자 회의를 갖고 당내 전 의원들을 대상으로 박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견 수렴 문항은 두 가지로 각 문항에 대한 찬반을 묻습니다. 비대위원장은 당이 총의를 모아 추천하면 박 원내대표가 임명하고, 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을 구성한다는 문항과 원내대표는 세월호 해법과 관련해 마지막 수습 노력을 한 후 그 결과와 관계없이 사퇴한다는 문항입니다. 박범계 대변인은 박 원내대표 이중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의원들을 상대로 한 의견 수렴이 끝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박 원내대표를 만나 탈당을 만류하고 의원들의 총의를 전달해 거취 결정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견 수렴에 대해 문자로 전달받았으나 현재까지 입장을 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민주연합 내부 분위기는 어떨까요? 탈당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는 것 같은데 사퇴 요구했던 의원들 입장에 변화가 혹시 있습니까? 네, 오늘 긴급의원 모임 소속 의원 10여 명은 일단 박영선 원내대표의 입장 표명을 기다리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긴급의원 모임 총회에 참석한 유승희, 우원식, 은수미, 배재정 의원 등 10여 명은 사퇴 요구와 무관하게 박 원내대표의 입장 표명을 지켜보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승희 의원은 박 원내대표의 탈당 가능성에 대해 믿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도 사퇴 요구는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박영선 원내대표의 탈당은 물론이고 분당이나 정계 개편 얘기까지 나오죠. 이번 사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 일부 민주연합 의원들은 분당이나 당 해체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박영선 원내대표가 탈당할 가능성을 그리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당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정치권 이합 집산은 대개 선거 직전에 이뤄지지만 지금은 의원들이 움직이기 어려운 시점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최창렬 용인대 교수의 분석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장은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지도부가 어떤 편제로 이루어질 것인가, 또 어느 세력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는, 어느 세력이 주도하는 쪽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아직 변수가 남아 있어서요. 그때까지는 지금 가늠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집니다. 대개 창당이나 이합집산 이런 경우가 선거 직전이라든지 선거 직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거가 워낙 많이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들로서는 움직이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지대의 창당은 어려워 보인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방안은 박 원내대표의 체제에서 최소한의 수습까지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전해드린 민주연합 전수조사 문항을 보더라도 최소한의 사퇴 수습 때까지 박영선 원내대표 체제가 유지된다는 전제가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늘 정기국회 의사일정 직권 결정을 발표했더군요. 발표 내용부터 알아볼까요? 네,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의사일정을 직권 결정했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시점은 국회 운영위 위원장인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만나 정규의 의사일정에 대한 회의 내용을 전달받은 뒤입니다. 이 일정에 따르면 일단 17일부터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고 교섭단체 연설은 29일과 30일, 국정감사는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하게 됩니다. 이어 22일에는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이어 4일간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는 일정입니다. 오늘 새누리당의 국회 운영위 단독 소집이 정 의장한테 압박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형식적으로는 여당의 압박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오전에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를 단독으로 연후 산회했고 이후 이완구 원내대표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여야 협의가 무산됐다는 보고를 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민주연합 의원들의 항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 의장이 의사일정을 확정해 정격 발표한 것으로 볼 때 새누리당 출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직권 결정을 위한 명분을 쌓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제1야당에 대한 모멸이고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많은 발언을 했지만 그 요지는 세월호 유가족 요구에 대한 분명한 거부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유족들을 만나 애로와 어려움을 들었다고 말했지만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근처에서 오늘로 26일째 노숙을 하고 있는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자신에 대한 야당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는 방식으로 공세를 폈습니다. 세월호 사건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보죠. 윤이나 PD. 네, 윤이나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긴 침묵을 오늘 드디어 깼습니다.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정리해볼까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으로 만들어지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하고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유가족들의 요구에 대해 삼권 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런 근본 원칙이 깨진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여야의 특별법 2차 합의안은 여당의 마지막 결단이라며 여야 합의안을 하루속히 통과시키고 국민 전체의 민생을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진도에서, 팽목항에서, 청와대에서 유족들과 만나 그분들의 애로와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바탕 위에서 진상규명을 하면서 많은 관계자들이 문책을 당했고 드러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월호 특별법과 특검 논의는 이런 본질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관해서도 침묵했던 박근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야당 의원의 발언을 비난하는 형식으로 대응을 했더군요. 네,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던 민주연합 서른 의원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며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유가족과 야권은 물론 조선일보와 상케이신문 등도 의문을 제기했던 7시간 행적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미국에서 체포된 김혜경 씨가 속히 국내에 들어와 진실을 밝히게 해달라고 법무부와 검찰에 지시하며 세월호의 오래된 실타래를 풀고 다시는 그런 기업이 횡행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유가족들 만나서 애로와 어려움을 들었다. 오늘 박 대통령이 한 말이죠. 청와대 근처까지 와서 면담 요구하면서 노숙농성을 한 달 가까이 한 유가족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오늘은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 계획이었던 가족 대책위가 자신들의 요구를 전면 거부한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 국회 본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가족 대책위는 대통령이 여야의 특별법 2차 합의안으로 끝을 내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며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야합한 2차 합의안을 마지막 결단이라고 부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이 5월 4일 팽목항을 방문해 사고 발생부터 수습까지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한 사실을 언급한 가족 대책위는 4개월여 만에 무한 책임에서 면제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오랜만에 내놓은 말씀 중에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10명의 실종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고 짚기도 했습니다. 5월 16일 면담 후 4개월 만에 저희들에게 답을 주셨군요. 그러나 정작 돌아온 대답은 여야가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야합한 2차 합의만이 마지막 결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세비를 반납하는 대통령의 말씀에서 대통령님, 자신은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유가족, 국민들과의 약속을 혼시삭처럼 내팽겨쳐버린 대통령님은 도대체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권에서는 대통령 발언에 대해 어떤 비판이 나왔습니까? 민주연합 김영근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발언은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며 국민과 유가족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박 대통령이 숨겨둔 발톱을 드러냈다며 여당이 특별법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안 되면 강행 처리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도 성명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특별법 협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줌으로써 오히려 삼권 분립이 훼손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윤인아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였던 파이시티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권세를 이용해 파이시티 비리에 연루됐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차관이 처벌된 뒤에 끝난 줄 알았지만 1,500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파이시티 투자 펀드를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속여서 팔았던 우리은행은 최근 기관주의라는 가장 가벼운 징계를 받았습니다. 끝나지 않은 파이시티 사건, 성지훈 PD가 취재했습니다. 당시 이제 우리은행에서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뭐 특혜가 있다, 좋은 상품이 있으니까 특혜를 준다 그래가지고 계속 전화가 와서 이 우리은행의 특정 신탁을 가입하게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은 완전히 그 악마의 유혹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중구의 우리은행 본점 앞, 우리은행이 판매한 파이시티 특정 금전 신탁 상품의 피해자들이 우리은행의 피해 배상과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파이시티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지난 2004년부터 추진된 총 3조 4천억 규모의 복합유통센터 건설 사업입니다. 우리은행은 2007년 파이시티 사업에 투자하는 상품을 팔아 1,900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원금이 보장되는 정기예금이라는 거짓 홍보를 냈다고 피해자들은 말합니다.
파이시티 사업은 특혜 시비 등에 얽혀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각종 권력형 비리에 연루되는 등 표류하다 현재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인 줄 알았던 채권자들은 8년째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됐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우유 배달하고요. 낮에는 식당에 나가서 일하고 하면은 목욕탕 청소를 하면서 돈을 벌어서 아파트를 하나 가져보겠다고 딸 시집 보내려고 마련한 돈인데 6월달에 딸 시집 보낼 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요. 여기가 다 투자됐기 때문에. 우리은행이 펀드를 판매할 당시 가입자의 동의도 제대로 구하지 않은 채 펀드에 가입하게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이 8% 되는 이자가 있는데 1년 6개월이면 돈을 찾는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돈을 맡겨라. 내가 나가겠다라고 했거든요. 나가서 하겠다 했는데 먼저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고객 상담 확인서도 자기들이 제 이름 적고 체크 다 하고 한 거예요. 거래 신청서면 모든 걸 다 그 사람들이 직접 작성하고 제 이름도 그렇고요. 도장도 막도장을 찍었더라고요.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에는 기관 주의, 이순우 은행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임직원에게는 징계를 내리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주의는 기관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경미한 징계로 기관 경고를 받을 것이라는 금융권의 예상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은행에 중징계를 내리면 민영화 과정에서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미한 징계에 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파이시티 인허가를 둘러싼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인사들도 경미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파이시티로부터 8억여 원의 돈을 받아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수감 9개월 만인 2013년 1월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특별 사면됐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왕차관으로 불리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파이시티로부터 1억 6천여만 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잃은 피해자들은 여전히 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경미한 벌을 받았고 그마저도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파이시티 관련 비리의 규모는 현재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일명 파이시티 사업은 이미 몇몇 정치권 인사 관료들이 연루됐고 그다음에 우리은행 내부 직원도 불법 비리 혐의에 연루되어서 처벌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의 전모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과연 이런 상품 판매 과정에서 우리은행의 단독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런 상품을 판매하게 됐는지 하나은행이라든가 하나금융지주에 관련된 인사들까지 깊게 연루가 되어서 이런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고 금융피해 사건을 낳았는지 금융감독기구가 더 철저하게 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11년 회생 절차에 들어간 파이시티의 투자 피해자들은 원금의 35%가량을 10년에 걸쳐 돌려받게 될 전망이지만 이 과정은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우리은행의 투자 상품을 샀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은 대략 1,500명입니다. 이들의 억울한 사연은 현재 진행형이고 파이시티의 의혹은 아직도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잊혀져가고 있는 파이시티 사건은 대형 비리 사건임에도 비리 구조의 전모가 드러나지도 않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드러난 사실은 파이시티 사업을 가능하게 한 정치 권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시한 친위 세력이고 MBPO 각종 대형 사업을 주도하거나 지지했던 교수들도 이 사업에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화물터미널로 쓰이던 서울 강남의 요지에 대형 상가 건물을 세우려 한 파이시티 사업은 막대한 이권과 교통난 가중효과 때문에 엄격한 인허가 심의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2005년 이명박 시장 시절에 서울시는 이 사업의 인허가 안건을 심의가 아닌 자문 대상으로 분류해 인허가를 쉽게 했습니다. 인허가 의견을 정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05년 11월부터 단 2차례 회의를 열었고
결국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업 인허가 의견대로 2006년 5월 인허가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주목할 점은 비리 사업 인허가에 관여한 당시 도시계획위원들 중 상당수가 MB정부 출범 후 실세그룹을 형성했다는 사실입니다. 곽승준 고려대 교수는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이종찬 변호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습니다. 문화부 차관을 지낸 신재민 당시 주간조선 기자도 도시계획위원이었습니다. 파이시티에 대한 특혜는 오세훈 시장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2008년 8월 역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고 파이시티가 상가 분양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오피스텔 비중을 늘려줬습니다. 이 회의는 이른바 MB표 대형 사업에 관여했던 교수그룹이 주도했습니다. 황기영 교수는 한반도 대운하 연구회 활동을 하고 MB정부에서 한국교통연구원장을 지내며 4대강 홍보에 앞장섰습니다. 4대강 사업에 적극적으로 찬성한 전문가로 분류되는 원재무 교수와 임승빈 교수, 강준모 교수도 도계위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청계천 개발을 주도하거나 지지한 인물들로 특히 청계천 키드로까지 불리는 원재무 교수는 파이시티 사업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드러난 일반인 피해 규모만도 수천억 원에 이르는 이 비리 사업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MB 측근은 2명에 불과합니다. 인허가 청탁과 함께 8억 원을 받아 챙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1억 6천여만 원을 챙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그들입니다. 그마저도 최시중 전 위원장은 수감 9개월 만에 MB 특사로 풀려났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지난달 13일 뉴스K가 금모으기 운동의 결과로 생겨난 함께 일하는 재단에서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 불거진 사실 등을 보도했습니다. 이후 재단 측이 보복 징계와 종북몰이에 나섰다는 지적이 재단 내부에서 나오고 있어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재단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감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재단 측이 정정 보도를 요청했지만 뉴스K 보도에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좀 더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보도하고자 합니다. 김현주 PD입니다. 함께 일하는 재단은 뉴스K가 이세중 상임이사를 둘러싼 의혹을 보도한 데 대해 정정 보도를 요청해왔습니다. 재단 측은 특히 이세중 상임이사 부인의 2012년 브라질 외유성 출장 동행 문제에 대해 부인의 체류비 전액을 개인이 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체류비 유용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재단 측이 내세운 고용노동부 감사는 핵심 당사자도 조사하지 않은 부실한 감사였습니다. 당시 출장에 동행하며 경비 관리를 했던 직원 A씨는 이세중 이사가 호텔에 부인과 함께 묵었고 이 비용을 회사 카드로 결제했으며 호텔비의 반을 따로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호텔비를 개인이 따로 내거나 이런 적은 없는 거예요? 호텔비 정산은 네. 결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네네. 가기 전에 예약을 인터넷으로 예약이 됐고요. 네네. 그 예약하는 카드는 공용 카드였을 거예요. 네네. 그걸로 제가 가기 전에 인터넷 예약을 했고 네네. 저는 따로 받은 건 없습니다. 네. 출장비 중 식대와 잡비 등의 용도로 지급되는 일비도 이세중 이사 부인을 위해 사용했다는 지적에 재단 측은 그런 일이 결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뉴스K가 입수한 출장비 내역에는 부인을 위한 일비 지출이 명시돼 있습니다. 직원 A씨가 직접 작성한 내역이고 재단 측에도 보고됐지만 고용노동부는 이 부분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브라질 출장 때 이세중 이사 부부가 묵었던 호텔이 재단의 여비 규정을 위배하는 특급 호텔이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직원 A씨는 우리 돈으로 하루 숙박비가 10만 원 정도인 호텔들을 제시했지만 윗선에서 30에서 40만 원 선으로 등급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서 있는 숙소가 네네. 저희 규정상 사용과 제가 지출할 수 있는 규정상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숙소는 아닌 거는 맞아요. 저는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안에서 저희 보스죠. 그러니까 저희 보스 팀장님께서 규정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해서 플랜을 따라 해서 저희가 호텔을 나열을 해서 제출을 했고 이제 윗선에서는 저는 말단이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윗선에서는
이 정도 분이 가시는데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있으셨는지 호텔을 업그레이드 해주셨겠죠. 재단 측은 이 같은 문제가 보도된 뒤 엉뚱하게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징계 요구에 따라 직원들의 근태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지만 노조가 문의했을 때 고용노동부는 징계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직원들 상당수가 가입해 있는 노조를 향해 종북몰이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단 핵심 인사 중 한 명인 정모 사무국장은 통합진보당 핵심 당원들로 구성된 노조 핵심 멤버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지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글에서 정 사무국장은 노조 간부의 회식 중 발언을 문제 삼아 북한의 무력 통일을 옹호한 것인지를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정 사무국장은 부실하게 진행된 고용노동부 감사에서조차 법인카드 유용 사실이 드러났고 사무국장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이사회 묵인하에 사무국장에 선임된 인물입니다. 국민 성금으로 만들어진 공익재단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오랜 내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책임 있고 엄정한 개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방송국이고 개정된 여론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새누리당이 연일 나쁘끄러운 일로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상임고문인 박기태 전 국회의장의 성희롱 사건에 이어서 이번에는 당 부대변인이 장애인 단체장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새누리당 부대변인 박진식 씨인가요? 네, 그 지역 장애인 단체장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 피소가 됐다는데 맞습니까? 네, 지난 13일 새벽 새누리당 부대변인 박진식 부대변인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성구 하남시 지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 부대변인은 5분 이상 정 회장의 장애를 비꼬며 욕설을 했고 정 회장은 어제 수원지방검찰청에 통화 내용의 녹취록을 첨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새누리당은 오늘 권은희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사과를 전하는 한편 해당 부대변인을 즉각 해임하고 징계위에 회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편 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오늘 피해자의 인권과 재발 방지를 위해 박 부대변인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배우 김부선 씨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인데요. 김부선 씨가 주장해온 대로 아파트 난방 비리가 있었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모양이에요. 네, 오늘 서울시 관계자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곽재웅 전 시의원과 김부선 씨가 2년 전 성동구 H아파트 일부 가구의 난방비가 실사용량보다 낮게 부과됐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성동구의 의뢰로 서울시가 실태조사까지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H아파트 536가구에 27개월간 부과된 14,472건의 난방비를 조사했는데요. 조사 결과 한겨울 난방량이 0으로 표기된 사례가 300건, 가구당 난방비가 9만 원 이하인 사례가 23,098건으로 확인됐고 이에 대해서 성동구는 올해 5월 경찰 수사까지 의뢰했습니다. 한편 아파트 주민 폭행 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둔 김부선 씨는 자신이 난방 비리를 폭로하려다 먼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서장이 돌린 한전 돈봉투 사건, 청도뿐 아니라 밀양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까? 네,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는 한전이 송전탑 공사 반대 활동을 주도적으로 해온 주민 A씨를 돈으로 매수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월 송전탑 반대가 거센 상동면의 이장이 마을 주민 A씨에게 현금 800만 원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 번 시도했지만 A씨는 끝까지 거부했는데요. 이런 정황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이 이장을 추궁했고 이장은 한전 밀양특별대책본부 소속 김모 차장에게 돈을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네. 한전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네, 한전 측은 당시 이장이 합의 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먼저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이를 알게 된 시공사 측에서 대신 보상금을 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한전의 해명이 맞더라도 시공사가 돈을 준 사실을 묵인했다는 점에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 이 카지노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홍준표 도지사가 이 문제로 도의원과 설전을 벌였어요. 네, 홍준표 지사는 경남 미래 50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에 카지노를 유치한다는 계획인데요. 오늘 열린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노동당 소속 여영국 도의원이 이미 경륜장과 경마장이 있는데 카지노까지 유치해서 창원을 도박도시로 만들려 하냐고 비판했고 이에 대해 홍 지사는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냐고 반문하며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홍 지사는 진해 입지가 최악이라는 여 의원의 비판에도 영남권에 카지노를 유치하면 중국 측에서 크루즈선을 운항하겠다고 요청했다며 카지노 유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네, 이게 카지노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다른 단체장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송도에 대형 카지노 3곳을 유치한다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있고요. 서병수 부산시장과 서청원 의원은 각각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과 화성에 대형 카지노 유치를 추진 중입니다. 김재원 의원은 지난해 7월 2만 톤급 이상 크루즈의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크루즈 산업 육성법을 발의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박근혜 정부, 이건 뭐 여당에서입니다만 부자 감세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기업 상속세까지 공제해주겠다 이러고 있어요. 네, 지난 12일 정부가 설립된 지 30년이 넘는 기업의 경우 1,000억 원 내에서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도 가업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행법상 가업 상속공제 한도는 500억 원인데요. 이걸 2배로 늘려주겠다는 겁니다. 또 가업 상속을 위한 주식을 증여할 때 내는 세금을 낮춰주기 위해 과세 특례 한도를 현행 3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명문 장수기업을 위한 개정안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까지 모두 특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뭐 툭하면 선진국 얘기하고 국격 따지는데 왜 이런 건 거꾸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안 자체 그 내용도 문제지만 그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네, 이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 예고 기간이 12일 금요일부터 15일 월요일까지 불과 4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주말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입법 예고 기간은 2일에 불과했는데요. 대개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이 10일 이상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여론의 주목을 피해서 슬그머니 부자 감세를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원격 의료, 이것도 뭐 논란이 많습니다만 그대로 강행을 하는 모양이에요. 예, 보건복지부가 이번 달 말 9개 시군구의 11개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원의 호텔, 여행사 등 각종 영리부대 사업을 허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역시 오는 19일에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약 200만 명이 반대 서명 운동을 했고 10만 명이 복지부 사이트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만큼 반발이 심했는데요. 결국 부대사업 범위에서 국제회의업만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확정돼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의료단체 그리고 시민단체들 반발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가 기어이 의료비를 급증시킬 의료법 개정안을 공포하겠다고 밝혔다며 의료민영화법 제1호이자 민생파탄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 추진을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11월 1일 범국민 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뭐 담배세 인상 사실상의 서민 증세다, 뭐 이런 보도를 쭉 해왔습니다만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됐군요. 네, 한국납세자연맹의 분석 결과 정부의 원안대로 담배값이 2,000원 오르게 되면 하루 담배를 한갑 피우는 흡연자가 내는 연간 세금이 121만 1,070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금액은 시가 약 9억 원의 주택 보유자가 내는 재산세, 연봉 4,745만 원의 근로소득자가 내는 연간 근로소득세와 맞먹습니다. 네, 한국납세자연맹은 담배세 인상은 담배를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저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복지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뭐 담배 안 피워도 되는 정치 상황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제1롯데월드 안전성 논란, 뭐 시범 개장을 하고도 계속되는 모양이에요? 네, 오늘 민주연합 강종원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제1롯데월드 신축 부지 지질 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제1롯데월드 부지의 기반함이 전반적으로 파쇄돼 있어 매우 불량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암석에 생긴 균열, 즉 단층이 이 지역을 관통하고 있다며 집안 침하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롯데건설 측은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강 의원 측이 공개한 보고서는 1997년에 시행된 데다 고층 건물 기초 설계를 위한 조사 결과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롯데 측은 또한 지난 2006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시추조사를 하는 등 상세 집안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뭐 이런 뉴스 전하고 있는 저희도 좀 갑갑하고 답답합니다. 앞으로는 좀 숨 쉴 만한 뉴스도 좀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참여연대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는데요. 초기 공동대표를 지내셨는데 어떤 계기로 공동대표를 하게 되신 거예요? 이제 참여연대라고 지금은 부릅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 창립 초기에 붙였던 이름은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그것이 참여연대 애당초 이름이었습니다. 다분히 그 이름 속에 그 지금의 참여연대 운동의 발상의 뜻이나 추구의 뜻이 압축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층이나 계급을 망라하는 기본적인 문제로서의 민주주의 질서를 형성하는데 뭔가 공헌해야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참여연대가 그 참여연대 그 취지를 잘 이행하고 있다고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추구하고자 했던 그 큰 관역인 참여민주주의 사회가 과연 형성됐는가? 얼마나 진전이 됐는가? 저는 민주주의에는 완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종착역이 없다. 과연 1994년 20년 전에 우리 사회보다 이 세상이 얼마나 민주화됐는가? 오히려 역행한 것은 아닌가? 그런 점에서는 정말로 그 스스로 책임감을 통감하고 참 참담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연대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런 말이 있죠, 쉽게. 혼자 꾸는 꿈은 꿈에 지나지 않지만 여럿이 더불어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참여 의욕이 있어야죠, 기본적으로. 참여 동기나 의욕이 없는 상태에서는 연대라는 게 형성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슬로건들 모두 기억하시죠? 인간다운 삶을 여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참여와 연대, 참여연대라는 이 단체의 고유 명사가 우리의 보통 명사로 정착되기를 비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멈출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새롭게 20년을 맞아서 새로운 10년 또는 20년을 향한 전망을 제시하고 마련해서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러기 위해서는 참여연대 20년의 족적에 대한 냉엄하고 치열한 성찰이 전제되어야 되겠죠. MBC가 망가지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가 언제였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뭐 대량 해고 사태가 났다면서부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장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어떻게 살다 보니까 신문사 생활도 해먹고 방송사 생활도 해먹었는데, 소위 소프트웨어적인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자원이 뭡니까? 인간이죠. 인적 자원. 제일 중요하죠. 현재 와서는 언론의 의미가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다고도 볼 수 있나요? 요즘은 이렇게 말하는 거. 그리고 SNS, 언론이죠. 그런데 종전에는 자기들만이 언론의 통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독과점이 했는데,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신문 방송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미디어들이 탄생했는데 그것도 미디어로 인정해야죠. 중요한 미디어인데. 최근 갈수록 언론이 사실 좌우로 점점 더 극단적인 지형을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이 결국 흔히 진영 논리라고 그러는데, 말의 직업에 평생을 종사한 사람 아까워요. 패거리 논리다. 패거리 논리에 지나지 않아요. 한쪽의 대중매체가 그대로 흡수하고 반영하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선도하고 있다. 근데 이념에 뭐 좀 흔히 이 부패 언론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념에 뭐 과잉이. 이념이 과잉인가요? 지금? 보수도 이념이 빈곤하죠. 이 대한민국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잖아요. 뚜렷한 비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진보 진영도 마찬가지라서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역설적으로 굉장히 이념의 빈곤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념의 과잉을 말한다. 근데 일단 일이 많으니까 근무 시간도 길어지고, 그러니까 근무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개인 시간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충전하는 시간도 적어지고,
어쨌든 일이 많은 거죠, 사실. 젊은 활동가의 말을 들어보셨는데요. 예. 고민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실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속되게 말하면 그 급소를 찾는 그런 운동음악 이런 것을 잘 짚어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동네의 활동가들도 물론 다 전문성이 있고 그랬습니다만 그 전문성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에드워드 윌슨이 말하는 컨시어리언스, 통섭, 그런 학문적인 경지까지 설령 안 간다고 할지라도 그런 멘탈을 이렇게 훈련하고 원축하는 것이, 그래서 이웃의 아픔을 저 멀리 있어도 아까 말씀드린 라이나 마리아 릴케처럼 누군가가 울고 있다, 누군가가 그러고 있다,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다는 실감 속에서 운동의 계기, 그리고 또 자신의 그 과로에 시달려가는 활력을 되살리는 그런 원천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옛 중국 선승인 구지는 누가 묻기만 하면 손가락 하나를 들어 보였다고 합니다. 구지 화상의 동자는 스승의 법요를 묻는 손님에게 저도 손가락 하나를 들어 보였다가 손가락을 잘리는 변을 겪지요. 그 일을 계기로 깨달음을 얻었다니 불행 중 다행입니다. 늙은 정객이 골프장에서 손주 같은 여성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구지 화상이 제자의 손가락을 자르는 지극한 가르침을 떠올리는 건 망발일까요? 어떤 지극한 가르침을 가져와야 만연한 추행을 그치고 회심하게 할 수 있을까요? 더러운 손, 늙고 병든 손.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들이 각종 매체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독 귀에 쏙 들어온 단어가 있습니다. 모독이라는 단어입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 16일에 7시간 행적에 대한 세간의 의문에 처음으로 입을 열면서 모독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야당 의원이 최근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도 했습니다. 모독이란 단어가 귀에 들어온 이유는 미세한 어감 때문입니다. 모독은 흔히 모욕과 혼용되지만 어감과 쓰임이 조금은 다릅니다. 모욕을 구성하는 두 한자어는 업신여길 모, 욕되게 할 욕, 상대를 업신여기고 욕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모독에서 모는 무릅쓸 모자이기 때문에 어떤 대상이 귀하고 높음에도 불구하고 업신여긴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신성모욕이라 하지 않고 신성모독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은 중요한 지위임이 분명하지요. 그래서 그를 근거 없이 욕되게 한다면 모독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다고 대통령 본인이 자신의 입으로 할 말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대통령은 국회를 질타하며 세비 반납 얘기까지 했습니다. 대통령도 4월 16일 7시간치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랍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